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지난 한 주 최강 한파와 강풍, 폭설에 역대급 난방비 폭탄까지 설 연휴 동안 반가운 얼굴 만나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들로 재충전한 게 언제였나 싶으셨죠? 그야말로 몸과 마음까지도 꽁꽁 얼어버린 한 주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다시 춥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동파사고 입지 않으시도록 집 주변 살피셔야겠습니다.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 결과 여러 논란 속에서도 역대급 해외 수준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얘긴데요. 역대 정부의 세일즈 외교,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팩트체크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15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즉 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총 48건의 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은 그간 UAE 유사투자 협력 사례를 감안할 때 압도적으로 큰 금액으로 결정됐다며 신중동 붐 원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어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로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획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 이어서 여러 언론들이 역대급 이후받은 윤 대통령 37조 5일문이 성과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정말 역대급 세일즈 외교를 했다. 이런 평가 반면에 아니 그거 양해각서 수준인데 그거를 뭐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상반된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방식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봐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대 정부의 이 양해각서 이행 성과를 좀 따져봤습니다. 네. 우선 이명박 정부는요, 이 취임 전부터 부족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겠다면서 이 자원 외교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08년 6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글로벌 광업 메이저 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해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네. 이렇게 정책 기조에 맞게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원개발 관련 양해학서를 73건이나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퇴임을 1년 앞둔 2011년부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랬죠. 조경태 당시는 민주통합당이었고 현재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데 국정감사에서 이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해외자원 개발 양해학 체결이 22건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불과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김신중 한국광물자원공 사장은 이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어서 감사원은 2015년 이후 주요 진행 사업의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실제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9조 7천억 원이 더 소요되었고 향후 5년간 현금 흐름도 이 계획 대비 14조 4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석유공사, 가스공사, 건물자원공사의 재무부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 73건의 양해학 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큰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또 이게 또 지나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또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이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MB정부가 맺은 석유, 가스, 광물 관련 MOU 74건 중 실제 사업 계약으로 발전된 건 11건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네. MB의 자원 외교 집권 이후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계속 잇따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나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 이란 국빈 방문을 통해서 371억 달러, 하나로 약 42조 원 규모의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는 66건의 양약서를 체결했는데요.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그 협력 프로젝트에는 뭐 철도, 항만, 석유, 가스 등 인프라 관련 사업과 보건 의료 협력이 포함됐습니다.
이 당시 언론들은 뭐 이란 대박, 이란 잭팟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평가했고요. 경제 호황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주일 뒤에 이란과 맺은 각종 양해 각서가 무산되거나 과대 포장됐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당시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은 약 17억 달러 규모의 차바흐르 자이란 철도공사와 약 6억 달러 규모의 미야네시 타브리즈 철도공사가 무산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국토부는 이걸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이 조선비즈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인프라 건설 사업과 에너지 재건 사업 분야에서 체결된 MOU가 본계약까지 성사된 건 한 건도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 66건의 MOU 중 산업부 소관인 18건을 분석한 결과 3건은 취소됐고 나머지 15건은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도 결국은 이명박 정부처럼 뭐 역대급 최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건수를 자랑했지만 반작용이었다 이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네, 역대 정부의 세일즈 외교 팩트 체크해 보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찾아봤고요. 바로 네. 이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나요? 예, 문재인 정부도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태국, 미얀마,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 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중동 붐을 강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이 문재인 정부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양해학서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19년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당시 부총리는 한국을 방문해서 83억 달러 규모 10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 당시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은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 친환경 자동차 등 고부가 가치 신산업 분야와 수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3년이 지난해 11월 조선비즈는 이 국내 기업들과 당시 맺은 8건의 계약 중 4건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은 SBS 인터뷰에서 이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시행된 건 석유화학과 정유 관련 4건이고 나머지 4건은 아직 답보 상태라면서 우리나라가 40조 원 상당 수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품이 있을 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들 세 정부 모두 홍보한 거에 비해서 MOU, 즉 양해각서죠. MOU 체결이 실제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은 많지 않았다. 네. 예, 왜 그랬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MOU, 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MOU라는 것은 이 국가 간 외교 교섭으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서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하거나 이 계약 체결 후에 후속 조치를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합의입니다. 네. 한마디로 MOU 체결 이후에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양해학서를 체결했다는 것, MOU 체결했다는 것 어디까지나 발판에 불과합니다. 이 역대 정부는 경제적 업적의 근거로 MOU 체결 건수를 다 제시했지만 정작 마무리는 제대로 짓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 윤석열 정부의 48건 MOU 체결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론들이 계속해서 팔로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새해 첫 순방을 통해서 37조에 달하는 순방 성과가 있었다. 이 네. 부분들은 좀 평가할 건 평가하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이어지는지는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 다음 팩트체크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취재 요청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네. 임플란트, 치과에서 하는 임플란트 38만 원 이런 광고를 봤는데 진짜 그 가격이 할 수 있는 건지 좀 확인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광고를 팩트체크해달라는 의뢰를 네. 받으신 건데 네. 임플란트 38만 원 좀 꽤 저렴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딱 봐 저도 솔깃했습니다. 네. 네, 일단 임플란트 시술은 이 손상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 치료법 중 하나로서 이 턱뼈에 티타늄으로 만든 나사를 심고 그 위에 보철물, 즉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인데요. 약 20년 전에 한국에서 대중화가 많이 됐는데 그때 대중화가 됐는데 그때 당시 초기에는 한 개 시술 가격이 수백만 원일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약 100만 원 정도면 시술이 가능한 치과가 많아졌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임플란트를 2개 지금 한 상태인데요. 처음에 한 게 2004년인데 그 당시에는 3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 2020년에 두 번째를 했는데 그때는 약 100만 원이 조금 넘었고요. 네. 예. 일단 제 경험이 그렇고요. 이 참고로 2023년 올해 기준 임플란트 한 개 시술이 이제 여기에 진단 및 치료 계획, 고정제 식립, 보철 수복이 모두 포함된 시술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행위 수가는 이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129만 6,840원,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124만 2,810원입니다. 네. 우리 송 기자님 임플란트 좀
초년에 하셨네요. 벌써 20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네. 시간차별로 지금 비교가 가능하신 건데 네. 자, 일단 의료 수가를 봐도 대략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이게 네. 아마 평균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일단 그래서 이 광고에 이 치과 이름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그쪽에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연락을 해서 가격에 대해서 일단 문의를 하니까 이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거기에 나온 38만 원은 M사 제품이 50% 할인 가격이다. 보통 많이 알려진 그 O사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50% 할인은 56만 원에 시술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럼 별도 혹은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환자에 따라서 치조골 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뭐 다 개인이 다르니까 지질로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그리고 임플란트 위에 씌우는 보철물의 경우 뭐 이게 보통 뭐 지르코늄 도자기 뭐 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종류와 가격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한정 기간 뭐 1월만 하는 이벤트니까 설문 참여보다는 일단 전화 상담을 바로 예약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바로 상담 예약 잡자 이렇게 좀 재촉을 했습니다. 상담을 재촉했군요. 네네. 이거 일종의 영업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결국 듣고 정리해 보니까 전화 끊고 38만 원이라는 가격은 전체 임플란트 시술이 이제 진단부터 해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크라운을 씌우는 모든 과정에서 부분적인 비용일 수 있고요. 이 정확한 전체 비용은 이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보철물 비용이나 보가수에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 38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임플란트 시술이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 적용 시술 시 본의 부담 액수가 정확히 38만 원 조금 넘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임플란트 비용이군요, 이게. 네네. 두 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120만 원에서 이제 30% 본인 부담까지 그 가격 계산을 하면 3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만 65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플란트 비용이 전부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비급여 진료 항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가격이 없으니까 시술 비용은 각 치과병원이 정하는 대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확인을 위한 광고는 말 그대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일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예, 이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뭐 예약을 잡고 상담 과정에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 원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치료와 시술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료법 56조에 의료 광고의 금지 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 중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항목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네. 의료 광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8월에 네. 이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39만 원 모통 임플란트 전단지를 배포해 환자를 유인 알선했다면서 모 치과와 치과의 광고 대행 업체를 경기 수원노동경찰서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보도 아마 비슷한 사례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광고에 현혹되실 수 있는데요.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겠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뤄볼 팩트체크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릴 기미가 보여서 반가운 가운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번엔 메르스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도가 나와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이 중동에서 귀국한 어린이들이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메르스 우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 1월 18일 한 민영통신사가 UAE 이발 여객기 타고 온 어린이 5명 메르스 의심 증세 당국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 이 제목 그대로 UAE를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국 어린이 5명이 검사를 받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따져봤습니다. 네. 코로나 이제 끝나나 했더니 또 메르스 이러면 우리 좀 깜짝 놀라잖아요. 네. 사실 확인해 보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줄임말인 메르스는 이 코로나19와 거의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구분할 수 있는 그냥 보고 의료진으로 검사하지 않고 무슨 특이 증상이 없습니다. 해당 통신사는 이후에 이제 다시 후속 종합 기사에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네. UAE에서 귀국 어린이 5명 호흡기 증상에 코로나19 메르스 검사로 바꿨는데요. 네. 근데 이 통신사는 제목을 바꿨지만 이미 다른 다수 매체들이 해당 통신사의 첫 보도를 인용하거나 전제하면서 속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는 모두 메르스 의심, 메르스 공포 등의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네. 예, 검사 결과 음성판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내용을 또 보도 안 한 매체도 있었어요. 메르스 공포라고 뭐 해놓고 메르스 네. 아니더라 이거는 보도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 그 매체들은 이 공포를 이용해서 조회수 장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메르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두통, 오한 등인데요. 코로나19도 발열, 오한, 기침, 숨과 호흡 곤란 이런 증상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신사 첫 보도에 나온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라는 말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인지 코비드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한국 기자협회는 감염병 보도 준칙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매체들은 이를 무시한 거죠. 네, 코로나19 초기에 저희 언론들이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지점이 바로 그거였죠. 네, 이유 없는 공포와 혼란을 조장한다는 거였는데요. 네.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송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매주 오전 9시에 방송하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2주간 들었습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처럼 법률 정보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프로그램은 법 지식이 없는 청취자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방송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된 사용자의 상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네. 협의, 이혼 이유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가정법원 전속 관할 사건이라는 점을 세 차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방송 내용만 봐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상담을 요청한 사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 사연의 경우 불화의 원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변호사는 이 사안은 가정법원 전속 관할 사건으로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위자료 청구 소송 부분에 대해 민사법원에 소송 제기를 하면 나중엔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진행자는 주의를 좀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바로 직전에 언급한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한 사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한다는 부분도 어떤 의미인지 애매하고요. 민사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호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취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짚으면서도 동시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진 않은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법률 용어처럼 전문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시네요. 또 다른 내용 모니터하신 거 있을까요? 네, 상담 주제가 이혼에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주간 총 10개의 사연이 방송됐는데요. 10개 모두 배우자의 외도나 사치, 의부증 등으로 인한 이혼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같은 소재의 내용을 2주 연속으로 방송하다 보니 이혼 사유와 관련한 법조항인 민법 840조에 관한 해설을 전날 방송과 똑같이 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의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이혼이나 부부 갈등의 한정에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두 이혼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 기획 의도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상담소가 맞는지 사연의 소재를 선별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송기간 상담 신청 코너에 공개된 제목을 봐도
폐업 후 발생한 법적 분쟁에 관한 신청 내용도 있고 그 이전에 올라온 건을 보면 임대차법 등에 관한 상담이나 학교의 행정적 실수로 어려움에 빠진 대학생 사연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방송을 보면 부부 갈등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또 흥미를 유발할 만한 내용도 적지 않았는데요. 내용의 흥미 때문에 이웃만을 소재로 고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담 신청 코너에 올라오는 고민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청취자들이 더 다양한 고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연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려 노력해서 모두가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이셨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새해 개편으로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그만 문을 닫고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로 새로 꾸며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미디어 비평 순서인데요. 오늘은 서강대 미디어 융합연구소 윤복실 연구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복실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네, 자, 지난해 연말 그리고 네. 올 연초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는 OTT 콘텐츠들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교수님은 요즘 어떤 드라마나 OTT 콘텐츠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 사랑에 대한 계급 얘기를 다룬 요즘에 이 사랑의 이해란 드라마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연성훈 감독의 정의가 공개됐죠?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랬군요. 말씀하신 연상호 감독 그리고 강수현 배우의 유작으로 입소문이 났죠. 영화죠. 정의. 네, 넷플릭스에서 뭐 글로벌 순위 시청 순위 1위를 지난 26일 제가 본 건데 26일 현재는 1위였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화제가 됐던 드라마죠. 더 글로리도 그렇고 요즘은 이렇게 OTT 콘텐츠를 한 번에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다음 공개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콘텐츠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에 그걸 그래서 쪼개기, 이른바 쪼개기라고 부르는데요. 네. 말씀하신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이번 시즌에 한꺼번에 전편 공개하지 않고 쪼개기로 나눠서 공개하는 바람에 그 문제가 부상을 하고 있죠. 네. 총 14부작인데 지난번에 12월에 6부작을 파트 1을 공개했고 나머지 파트 2는 3월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애초에 이 OTT 플랫폼의 장점으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기존의 방송에서는 연속극 형태로 뭐 매주 수요일, 목요일을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주말을 기다렸다가 시청하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거를 OTT로 오면서는 좀 확 바꾼 거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렇죠. 사전 제작을 해서 한꺼번에 뭐 6부작에서 8부작을 공개하는 형식이 참 파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시청자들의 환영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 이렇게 작품 공개 순서에 시차를 두는 거 새로운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난 한 10년간 지켜온 원칙을 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작품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이른바 몰아보기, 빈지 워칭이라고 하죠. 네. 이 전략을 원칙으로 삼았었죠. 그래서 이 몰아보기 전략을 통해서 넷플릭스는 OTT 플랫폼의 이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하면서 전편 공개가 보편화된 것이죠.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 쪼개기를 통해서 작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송혜교 배우 주연의 더 글로리가 파트 1, 2로 나누어서 공개해서 구독자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원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이미 넷플릭스 몰아보기에 익숙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야, 그런데 그동안에 한꺼번에 이른바 뭐 빈지 워칭 전략을 네. 했던 넷플릭스가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독자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제가 되는 작품을 여러 번 나눠서 공개하면
구독자를 더 오래 플랫폼에 잡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락인 효과를 누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쪼개기 전략을 시도하게 된 것은 이 OTT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22년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스트리밍 시장이 아주 급성장을 했는데요. 전통적인 콘텐츠 사업자인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등의 구독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입니다. 이미 디즈니가 보유한 플랫폼의 총 구독자 수가 연 분기 기준 넷플릭스 구독자 수를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콘텐츠 쪼개기 공개, 실제 구독자 유지에도 도움이 됐나요?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실은 이미 지난해부터 넷플릭스는 오자크 시즌 4, 종이의 집 시즌 5를 해외 오리지널 시리즈 같은 것을 2개로 쪼개서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한국판 종이의 집이 이 파트 2, 1, 2로 나눠서 쪼개 공개를 했는데 네. 사실 한국판 종이의 집은 쪼개 공개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파트 1이 예상 밖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파트 2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더 글로리는 다릅니다. 이 파트 1이 무척 성공적이어서 파트 2가 공개될 3월을 기다리는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시즌 쪼개기가 구독자 유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아직 이 판단을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는 넷플릭스고 다른 네. OTT는 어떤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한두 번 이렇게 1, 2회씩 공개하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이 디즈니 플러스는 최민식 배우와 손석구 배우 두 톱을 내세운 드라마 카지노를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에 3화를 한꺼번에 공개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편씩 작품을 공개하고 있고요. 소정 OTT 티빙도 드라마 아일랜드를 파트 2개로 나눠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2화씩 3주를 공개했는데 나머지 파트 2는 아직 미공개 상태입니다. 저는 네. 아일랜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이렇게 구독자, 시청자들을 잡아두는, 채널에 잡아두는 효과를 락인 효과, 예, 락인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기존의 구독자 이탈을 막겠다는 얘기고요. 네. 신규 가입자 확보를 한다는 계획으로는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잖아요. 네. 네,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2월부터 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죠. 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 수는 총 2억 3,1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직전 분기 대비 766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한 것인데요. 이 광고용 베이직 요금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광고용 요금제의 도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OTT 특성상 날이 추워지는 4분기에는 늘 가입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 엔데믹으로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반기에는 신규 가입자 수가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광고형 요금제 성공 판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광고용 요금제 사실은 넷플릭스보다 HBO 맥스가 먼저 출시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HBO 맥스가 9.99달러의 광고 요금제를 내놓았는데요. 소비자 광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빗대서 이 광고 요금제가 유료 가입자 유지에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도 어렵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광고 요금제를 외면할 수 없는 가입자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또 그래서 이 광고 요금제가 이용 요금의 부담으로 인한 해지를 막아줄 수 있는 것도 한쪽으로는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상위 요금제가 부담스러운 가입자들은 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인데요. 또 그렇다고 넷플릭스에서 그러면 매출에 이 약화를 가져있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광고 매출로 이 적잖은 이 부분을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 광고 요금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그동안 이제 이 넷플릭스의 요금이 비싸다고 느껴졌던 분들은 또 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넷플릭스 이번에는 그 계정, 공유 계정을 유료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네.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구독자들 사이에서는 참 설왕설래가 많던데요.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이라던 넷플릭스의 구호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계정 공유에 대해서 1인당 2~3달러를 부과하는 요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이 계정 공유 유료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계정 공유 유료화를 확대하고자 한 것은 가입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의 원인을 이 계정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공유 유료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현재 이 넷플릭스 이용 약관상 가구 구성원에게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제3자 공유를 크게 단속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단속하기보다는 좀 더 약간 이 요금을 올려서 계정 공유하는 것을 좀 막고 감소한 가입자 수를 좀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넷플릭스의 방침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구독 취소하겠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구독자들의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용자 120명 중에 42.5%가 계정 공유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이용자는 24.2%에 그쳤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현재 구독자들이 OTT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콘텐츠 소비 혹은 콘텐츠 소비가 킬링타임으로 효과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규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또 기존에 있던 구독자는 붙잡아두기 위한 플랫폼 전략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 올 한 해 OTT 시장의 변화와 전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는 그야말로 과열 그 자체라고 보여집니다. 플랫폼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콘텐츠 내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HBO 맥스와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합친 새로운 OTT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 만큼 또 토종 OTT 사업들의 고전을 면치 못할 것도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좋은 수익 모델은 제작비를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화 같은 퀄리티가 좋은 콘텐츠를 생산에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은 콘텐츠의 품질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미디어 융합연구소 윤복실 연구교수였습니다.